안녕하세요. 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의 주제는 연애와 관련된 낭만적인 감정입니다. 오늘의 주제가 좀 말랑말랑한가요? 이런 얘기를 제가 잘할 수 있을까는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책은 비교적 최근이에요. 2011년에 발표된 에바 일루주의 사랑은 왜 아픈가입니다. 이 책에는 사랑의 사회학이라는 이제 부제가 붙어 있어요. 사랑의 아픔, 사랑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은 무수한 세계 명작 소설 같은 데서 보여지듯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시대에나 일어나는 보편적인 이제 감정적 어려움인 것 같아요.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에바 일루주는 정신분석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유년기의 결핍감 같은 개인적인 이유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배우자를 선택하는 과정이나 섹스를 조직하는 사회의 방식이 이런 아픔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오늘날과 같은 자본주의 소비 사회는 어떤 사랑의 아픔을 만들어내는가 이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날 이제 우리가 한시도 떨어놓고 살 수 없는 게 있죠. 늘 손에 붙잡고 있는 인터넷이라고 하는 문화는 우리의 연애와 낭만적 감정에 어떤 변형을 가져왔는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여러 편의 영화와 드라마를 가지고 이 얘기를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바 일루주는 이제 현대의 사랑, 자본주의 소비사회의 사랑이 어떤 변형을 거쳤는가를 분석하기 위해서 우선 자본주의가 발전하기 이전 시대의 사랑은 어땠는가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에바 일루주가 텍스트로 보고 있는 것은 이제 제인 오스틴의 작품들이에요. 제인 오스틴의 작품에는 19세기 낭만적 사랑들이 펼쳐지는데요. 이 19세기의 낭만적 사랑을 에바 일루주는 사회 네트워크로서의 연애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오만과 편견을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만과 편견은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시골 처녀와 다하시라고 하는 귀족 청년의 연애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신분상의 차이도 있고 경제적 수준의 차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차이가 극복 불가능할 정도의 차이는 아니지만 두 사람의 연애나 결혼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는 거는 맞아요. 왜 그러냐면 당시의 연애라고 하는 것이 동지론의 성격, 종래혼의 성격을 좀 가져요. 그래서 귀족은 귀족끼리, 또 중간계급은 중간계급끼리 결혼하는 게 좀 일반적이었죠. 다윗이는 귀족이고 엄청난 부자예요. 이 오만과 편견 2001년에 나온 영화를 보면 이 다윗이가 살고 있는 성의 모습이 나오는데 집까지 들어가는데 말 타고 가야 되는 그 정도로 넓은 영지가 보여주고 집 가득 예술품으로 탁 차져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어떤 고급스러운 취향도 드러나지만 부가 상당하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엘리자베스의 집은 엄청 가난할 정도는 아니지만 넉넉한 형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인이 없어서 엄마와 딸이 집안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 영화 속에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제인 오스틴의 소설에서 이제 에바 일루주가 읽어내는 건 뭐냐면 19세기 어떤 데이트 풍속도예요. 이들의 데이트 모습을 보면 예방이랄까, 초대랄까, 무도회, 편지, 이런 이제 의례와 규칙 같은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오늘날 우리도 많이 하고 있는 모습들인데 조금은 더 규범적이고 절차를 갖는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소설 속에서도 보면 다하시랑 다하시 친구가 이제 시골로 휴양차 놀러를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아주 호화로운 주택을 빌려서 지내게 되는데 그 집에서만 지내는 게 아니라 그 마을을 돌면서 사람들한테 인사를 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런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러면서 이제 그 집에는 또 결혼 정년기에 있는 딸들이 있는가, 얼굴이 이쁜가 딸들이, 또 그 딸들에게 약혼자가 있는가, 이런 정보를 서로 주고받는 시간으로서 사실 예방이라는 게 기능을 하게 되죠. 그리고 조금 더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가족을 식사에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이제 어떤 사교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으면 이제 무도회인 거죠. 무도회에서는 당사자 두 사람만이 어떤 서로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게 아니라 이제 마을 전체가 동원돼서 이들이 어떤 연애를 주고받는가를 보게 되죠. 어떻게 보면 가족과 공동체의 감시와 보호 속에 청춘 남녀들이 서로의 짝짓기를 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때 뭐 A와 B가 춤을 추고 있다. 그럼 서로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이제 두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A, B를 뺀 C, D, E, F를 갖고 있는 집에서는 아, 이제 A, B는 우리 후보가 아니구나. 이렇게 좀 제한하는 확인도 가져야 되고 또 A, B가 기울지 않나. 적당한 상대자인가. 이런 평가를 A, B 두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한번 평가를 해본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연애나 사랑의 결정에 어떤 사람들의 평판이라는 것들도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바 율리주는 이 19세기의 낭만적 사랑의 특징을 감정 수행성 체계라고 말을 해요. 감정을 어떤 행위를 수행하는 거로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뭐 좋아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이것을 행위로서 뭐 춤을 춥시다 라고 한다든지 뭐 우리 집에 와주세요 라고 한다든지 이런 행위로 표현하지 않으면 그 마음은 드러내지 않는, 대신 마음은 없을지 모르지만 춤을 추자라고 했다라든지 초대를 했다라고 한다라든지 연애 편지를 썼다면 이건 사귀는 것으로 봐야 되는 이런 규칙과 의례가 작동하는 연애 방식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의 연애는 보다 규범적이고 객관적이다. 어떤 남녀의 배우자 선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포함해서 아, 그럴 만하다라고 납득할 만한 기준 같은 것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바 율리주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19세기 연애는 사회 네트워크와 친족의 보호 아래 진행이 된다. 남자는 사회 네트워크를 통해 아주 촘촘하게 감시를 받으며 여자는 이 탄탄한 네트워크로 보호를 받게 된다. 누군가의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뭐 직장 동료라든지 친구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이렇게 참견을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늘날 우리가 굉장히 견딜 수 없어 하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봉건사회의 어떤 특징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측면을 이제 에바 율리주는 어떤 네트워크를 통한 보호 장치 속에 이루어지는 연애다. 그리고 이 연애 장치 속에 어떻게 보면 여성은 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능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좀 재밌었던 거는 연애 편지를 주고받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막 달달한 표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영화 속에서 되게 재밌었던 거는 편지가 한 장 오면 가족이 모두 같이 읽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연애의 진도가 어디까지 나갔는가 이 가족이 함께 체크를 합니다. 이런 방식의 연애라는 게 어떤 개인적인 연소라고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공공연한 어떤 의사표현의 수단으로서 편지라는 게 쓰이고 있구나라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19세기의 연애를 네트워크 속에서의 연애라고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현대의 낭만적 사랑은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 이것에 대해서 에바 율리주는 거대한 전환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거대한 전환은 뭐냐면 개인의 배우자 선택이 공동체의 도덕과 사회적인 조직에서 떨어져 나왔으며 이로써 자율적인 규제의 기능을 갖는 독립적인 결혼 시장이 성립되었다는 점이에요. 이제 뭐 여기에도 분명히 오늘날도 누군가의 결혼에 가족이나 친구의 의견이 들어가죠. 개입되지만 일단 우선적으로는 개인이 선택한다. 선택의 자유가 주어졌다가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리고 뭐 공동체 전체의 평판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신의를 어긴 사람이라든지 이런 도덕적 흠집이 있는 사람은 결혼 상대자가 되지 못하는 이런 게 공동체적 네트워크 연애 속의 특징이라면 오늘날은 이제 그런 건 사라져버린 거예요. 연애는 연애 따로, 일은 일 따로 이렇게 분리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배우자 선택이 굉장히 개인주의화됐죠. 개인주의화되면서 그 선택의 기준도 주관화되게 돼요. 앞에서의 19세기의 연애가 규범적이고 객관적이다. 누가 봐도 저들은 어울리네, 결혼할 만해 이런 공유될 수 있는 기준이 이뤘다면 이제 오늘날의 현대의 사랑에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개인적 판단에 주어지기 때문에 매우 주관적인 성격을 띠게 됩니다. 우리가 이거 잘 알 수 있어요. 그 주변의 친구들을 보면서 쟤네들은 왜 사귈까? 정말 안 어울리는데 어떻게 사귀지? 이렇게 의아한 커플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는 모르죠. 그 두 사람 간에 오고 간 어떤 교감 같은 것들이 있겠죠. 현대 연애에서는 이제 이런 게 가장 중요해진 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변화된 결혼 시장에서는 이제 각자의 매력 다툼을 하는 경쟁이 펼쳐지게 돼요.
이 개인의 매력을 어필하는 장에서 어떻게 보면 성적 매력이 굉장히 우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섹시함이라는 것이 예전에는 없었던 하나의 특징으로서 결혼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게 돼요. 그러다 보니 또 이제 섹스 어필한 이미지라든지 섹시함에 대한 어떤 새로운 아름다움의 기준이 또 만들어지게 되죠. 예전에는 어떤 공동체 네트워크라든지 친족의 의견과 평판이 배우자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면 오늘날에는 그것을 대신해 주는 게 이제 대중매체 미디어예요. 미디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뭐가 섹시함인가를 학습하게 되죠. 뭐 줄리아 로버츠라든지 뭐 안젤리나 졸리라든지 여러분들은 모르나요? 이미 예전 배우들인가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섹시해, 아름다워 이런 이제 기준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기준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우리도 그들의 외모를 좀 선호하게 되고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져요. 그렇다 보니 좀 우리의 외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획일화되는 그런 특징도 함께 나오게 됩니다. 동시에 이들이 표준화되면서는 이제 등급화가 가능해지게 된 거죠. 또 등급화는 또 위계화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 시장에서 여성들은 어떤 성적 매력을, 근데 남성은 여기서 성적 매력을 대결하기보다는 경제력이나 지위를 대결하는 경쟁의 장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본주의 경제에서 어떤 재산이나 자본의 흐름을 통제하는 쪽은 남성 위주예요. 그렇다 보니 여성들이 어떤 신분 상승을 위한 노력을 다른 것보다는 결혼 산업에 뽑게 되는 거죠. 자신의 어떤 에로스 자본을 총동원해서 능력 있는 남자와 결혼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신분 상승에 그리고 사회적 이동에 가장 가까운 길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에게 어떤 결혼 시장은 노동 시장과 다르지 않은 기능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여성들 중에는 정말 능력 있는 남자와 결혼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성들이 늘어나게 되고 남자의 입장은 어떨까요? 웰컴일까요? 남자 쪽에서는 오히려 이제 이렇게 다가오는 여자 중에 누구를 선택할까? 문제. 그래서 오히려 남자들은 결혼을 좀 기피하는 경향. 결혼하려고 하는 여자들에 대해서 거리감을 두려고 하는 이제 반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동시에 아까 결혼 시장에서 섹시함이 굉장히 중요한 매력으로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섹시함이라는 게 결혼과 분리돼서 그 자체로 또 정당화되기도 해요.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반증 같은 게 뭐냐면 이제 포르노 산업의 성장들이에요. 그리고 포르노 산업의 주요 어떤 소비자들이 대부분은 남성들인 거죠. 남성들에게는 여성에게 어떤 인정을 받는 것보다는 나는 성적 경험을 많이 가졌어. 이런 것을 같은 남성들에게 과시하는 수단으로도 또 쓰여지게 돼요. 어떻게 보면 남성은 여성과 경쟁하는 게 아니라 같은 남성들과 경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선택의 자유, 성적 자유가 가져온 어떤 감정의 불평등, 구조의 불평등이 보여져요. 여자들은 어떻게든지 결혼을 하는 것이 나에게 이롭다고 판단을 하고 그리고 결혼과 뭐 출산을 생각해 본다면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구나 라고 하는 어떤 조급함에 좀 빠지게 되죠. 그에 비해서 남자들은 결혼하지 않더라도 성적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은 남자들로부터 괜찮은 남자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임신과 출산의 문제에서 훨씬 더 시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여자들보다는 조금은 여유 있는 태도를 취하게 되는 이들의 어떤 감정적 불평등이 만들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적 자유가 이런 감정의 불평등을 가리는 똑같이 주어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현상을 좀 가리는 효과도 가지고 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택의 자유가 주어졌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자아의 자존감을 세우는 일은 계급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이런 제약으로부터 벗어나서 오로지 개인의 문제로 돌려지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연애라는 것은 나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일에 가장 큰 이벤트로 또 기능하기도 해요. 연애라는 게 그런 거잖아. 너밖에 없어. 너가 최고야.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나의 가치를 누군가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다.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이기도 해요. 동시에 또 연애라는 것은 나의 결점이라든지 약점에 대해서도 좀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누군가가 또 생기는 일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참 연애는 자아의 존중감을 세우는데 매우 중요한 이벤트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렇다 보니 또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사랑받지 못하는 나에 대한 이제 두려움 같은 게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화 이제 브리짓 존슨의 일기에 보면 이제 가족 공동체로부터 독립해서 도시에 혼자 사는 32세 커리어 우먼의 연애 이야기예요. 예. 가족으로부터 독립했죠. 그래서 뉴욕에서 출판사 편집자로 살아가는 32세의 브리짓 존스의 가장 큰 두려움은 뭐냐면 결혼하지 못하고 혼자 늙어 죽을 수도 있다. 예. 이걸 어떻게든지 벗어나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브리짓 존스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체중 감량을 해야겠다. 그리고 담배도 끊어야 되겠다. 술도 줄여야겠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매력적인 사람이 돼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때 보여지는 점이 뭐냐면 사랑을 받지 못하는, 배우자를 선택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서 되게 자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배우자를 못 만나는 문제에 대해서 내 문제야. 내가 뚱뚱하기 때문이야. 내가 술, 담배를 너무 많이 해서 그래. 예. 연애 못하는 문제가 무능력과 자신의 무가치로 이어지는, 그래서 이 제목에서도 보여주는 것처럼 브리짓 존슨의 일기잖아요. 그래서 브리짓 존스가 이런 모든 결심들을 하고 이제 다이어리를 쓰기 시작하죠. 예. 여기에서 보여주는 체중 감량, 금연, 절주, 다이어리 쓰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배우자 찾기를 위한 자기 개발의 과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앞에서 보여준 것처럼 이제 개인주의사의 자아의 자존심 세우기에 연애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이벤트가 되었다. 동시에 연애를 하지 못하는, 또 거절당할 수 있는 두려움에 대한 위험도 같이 동시에 커지게 되죠. 예. 그래서 사랑받지 못하고 거절받게 될 경우 너무 상처를 많이 받게 되는 일이 돌아오고 이것을 자신의 자책의 구조로 가지고 오는 것들이 심해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영화가 2000년대 초쯤에 나왔는데 오늘날 보면은 브리짓 존스 그렇게 부족한 게 없어요. 예, 요즘에 가장 젊은이들이 원하는 게 직업이잖아요. 예, 직업 있는 커리어 우먼이 32세까지 미혼이라고 그렇게 불행할 이유가 없는데 브리짓 존스는 그 상황에 대해서 절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 그 영화가 굉장히 흥행에 성공한 거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런 정서에 공감을 하거나 공유했다라고 볼 수 있는 지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바 일루즈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낭만적 아픔에서 진정 현대적인 점은 사랑의 상대를 복잡한 방식으로 자아의 가치와 자존심과 얽매면서 그 아픔을 회복할 수 없는 상처 입은 자의 특징으로 만들어버린 정황에 있다. 그 결과 상대의 변심은 자아를 속절없이 무너뜨린다. 자아의 존재적 불안과 상호 인정의 욕구는 이를 관리해줄 문화적, 정신적 체계가 없다는 사정으로 말미암아 더욱 첨예해졌다. 말하자면 당사자의 아픔을 달래주고 극복시킴으로써 더욱 성숙한 성격과 인격을 갖추게 하는 사회의 관리 체계가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앞에서 저희가 이제 선택의 자유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이 자아가 가지고 있는 위태로움 중에 뭐냐면 나는 이제 선택하는 주체로서 나의 자유를 행사할 권한이 있어요. 권리가 있어요. 이게 어떤 근대사회의 한 특징이죠. 자유라는 게. 동시에 나는 또 상대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어요. 예. 내가 괜찮은 사람이야. 이거는 나 혼자 얘기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으로부터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도 있어요. 예. 이 연애에서 이 두 가지, 자율과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사실은 조금은 모순적일 수도 있는 거죠. 예. 누군가로부터 사랑받을 존재야 라고 인정을 받고 싶은, 걔에게 뭔가 인정받을 만한 행위를 내가 좀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연애에서는 나는 여전히 자율적인 사람이야. 내가 먼저 사랑을 시작하고 끝낼 수 있어. 이런 자율성을 또 놓치고 싶지 않아요. 예. 그래야지 좀 괜찮은 근대적 주체가 되는 것들이잖아요. 예. 이거는 근데 나뿐만이 아니잖아요. 예. 나와 같이 연애하려고 하는 상대도 똑같은 이런 심리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연애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초반에
얼마나 우리가 서로의 협상 테이블에서 인정이라든지 자율이라든지 이런 거를 내려놓을 수 있는가. 예. 그래, 너는 정말 내가 사랑할 만한 존재야, 멋져. 이런 인정을 받기 위한 어떤 행동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 어떤가요? 예. 우리가 하는 태도들은 되도록이면 나를 좀 비싸게 굴려고 하는 태도. 예. 앞에서도 여성과 남성의 어떤 감정의 불평등을 얘기했었는데 사랑의 대상을 만나는 이 과정에서도 나는 그닥 사랑이 급하지 않아 라고 하는 고자세를 취하려고 하는 거를 다 갖게 되죠. 예. 이 자존심 싸움이 벌어지다 보면 사실 연애로 이어지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썸이란 얘기 되게 많이 하죠. 썸에서 이 과정을 서로 알아보고 괜찮은 사람인가 라고 본다면 썸에서 되도록이면 상대보다는 내가 좀 우위에 있고 싶은 주도권을 놓고 싶지 않은 요 경쟁들 등의 사랑이 좀 이루어지기 어렵고 또 이제 뭐 사랑에 대한 조언, 연애 코칭하고 있는 자기계발서에서 보여주는 모습도 이런 거죠. 나를 희소가치가 높이도록 행동해라. 그래야지 너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 이런 방식의 조언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남자든 여자든 마치 결혼할 의도가 없는 것처럼 행동해야 하는, 되게 웃기죠. 예. 내가 우위에 있는 연애를 하고 싶은데 당사자 두 사람 모두 다 이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날 연애가 힘든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영화 유부남 메일에서는 이제 이메일로 이상적인 파트너를 발견한 이제 두 남녀의 현실 연애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예. 여기서는 이제 맥 라이언과 톰 행크스가 주인공으로 나왔는데요. 두 사람은 이메일을 통해서 서로가 너무 잘 맞는 상대라는 것을 확인해요. 이렇게 나 취향이나 어떤 생각이 일치하는 사람을 만나다니 둘이 너무 좋아하죠. 예. 그런데 실제로 이 사람들을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만나지 않고 이메일로서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실에서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떠냐면 톰 행크스는 이제 대형 서점의 경영자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뭐 알라딘이나 교보문고 같은 경영자고 이제 맥 라이언은 골목에 위치한 모퉁이 작은 서점의 주인이에요. 그리고 이 맥 라이언의 그 서점 근처에 이 대형 서점이 들어옴으로써 이제 맥 라이언 가게는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죠. 그래서 현실에서 이 두 사람을 앙숙이에요. 예. 아주 하나부터 열까지 서로를 싫어해요. 예. 아주 어떻게든지 저 조그만 가게 빨리 문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이 톰 행크스는 이제 성공한 사업가답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맥 라이언은 정말 저런 대형 서점 산업이라는 게 서점에 맞지도 않는다. 저들은 책도 모른다. 아주 혐오하죠. 예. 그래서 그 유부남 메일에서는 어떻게 보면 인터넷을 통해서 육체가 삭제되죠. 인터넷을 통한 만남에서는. 그러니까 육체가 갖고 있는 조건들. 대형 서점 사장, 지역의 작은 서점 주인, 예. 이런 서로의 조건들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서로의 어떤 생각들을 가장 온전히 나눌 수 있는 매체가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가능성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오늘날 우리 현실에도 인터넷은 연애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죠. 오늘날 이제 뭐 인터넷 데이트 사이트들은 이미 이제 막 수익을 높이는 사업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해요. 그리고 최근에는 뭐 틴더 이런 이제 데이트 앱이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인터넷의 방식으로 이제 상대를 만나고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이 인터넷이 데이트에 들어오면서 어떤 변화 같은 것들이 좀 있어요. 어떤 변화가 있냐면 이 연애 감정이 생기는 것들의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예. 보통은 어떠냐면 우리가 이제 모르는 사람에게 호감을 느낍니다. 저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지나가다가 뭔가 괜찮은 사람이 만나면 달려가서 전화번호 좀 물어봐도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우리는 호감을 느껴요. 그리고 좀 알아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에 용기를 내는. 그래서 사실은 두 사람이 모르는 남녀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호감이 먼저고 그 다음에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근데 인터넷에서의 매칭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제가 만약 데이트 상대를 구한다고 한다면 저는 50대에서 50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50대 대졸 남성 뭐 미혼 요런 저의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런 조건을 입력하면 그 조건에 맞는 사람의 정보가 뜨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르는 사람을 만나진 않아요. 그 사람의 뭐 나이, 직업, 그리고 뭐 배우자의 조건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어떤 정보들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나 정보가 나랑 잘 맞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안다라고 생각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만나보게 돼요. 그러니까 호감은 나중이에요. 예. 내가 생각한 이 정보로서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나와 호감으로도 잘 맞을까? 예. 이런 좀 순서의 역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어떤가요? 예, 제가 뭐 볼펜 하나를 사려고 인터넷에서 이제 볼펜 이렇게 쳤을 때 나타나는 것들이 뭐 후보가 몇 개 올라올 거예요. 한 200개 정도 올라올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50대 대졸, 뭐 미혼 남성, 예, 이렇게 배우자에 대해서도 선택사항을 올렸을 때 올라오는 후보군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게 됩니다. 예. 그 순간에 우리는 인터넷상에서는 정말 이런 내가 하나의 경쟁이 되는 상품으로서의 모습이 가시화되게 돼요. 예. 그러면 이제 이 시장에서 중요한 건 일단 프로필에서 어떻게 나를 잘 어필할까? 예. 나를 좀 잘 팔릴 수 있는 상품으로 꾸밀 수 있을까? 예. 그리고 다른 상대를 볼 때는 어떤가요? 예. 저 사람이 속이고 있는 건 아닐까? 예, 속지 말고 잘 봐야지. 예, 이런 방식의 태도가 취해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연애라고 하는 것들이 사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인터넷 세상에 내가 이렇게 등재될 때는 하나의 상품으로서 공공의 장으로 나서게 되는 듯한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이런 변화라든지 인터넷이 우리의 연애에 가져온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생하는 문제는 뭐냐면 아까 제가 원하는 후보를 쳤을 때 200명, 300명 올라오는 그 후보들이 엄청 많아지게 돼요. 엄청난 데이터베이스가 생기고 거기에 따라서 또 피드백도 해줘야 되잖아요. 이 사람에게는 이메일로 어느 정도 얘기를 해야 될까? 몇 번 정도 이메일로 편지를 주고받은 다음에 한번 짧게 만나봐야 될까? 예. 그리고 그 만남의 횟수는 어떻게 조절해야 될까? 근데 이 후보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게 돼요. 그렇다 보니까 나름대로 나에게는 이 데이터들을 관리해야 되는 관리 테크닉이 필요해지게 돼요. 예. 그러니까 거의 업무랑 비슷해지는 상황인 거죠. 이 후보자가 많다 보니 이들 어떻게 관리할까? 실수하면 또 안 되고. 그러니까 대부분 비슷한 첫날에는 커피를 마셔야지. 라떼를 마셔야지. 두 번째 만났을 때는 뭐 스파게티를 먹어야지. 이런 어떤 획일하던 매뉴얼 같은 것들이 좀 만들어지게 되죠. 효율을 가져오기 위해서. 예. 그 어때요? 예. 그러고서 이제 연애를 과정을 진척시키다 보면 내가 이제 연애의 어떤 설렘이라든지 그런 느낌을 갖기보다는 일을 잘하고 있나. 예. 이런 느낌이 좀 가지게 되지 않을까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경제가 갖고 있는 이러한 특징이 뭐냐면 풍요 경제의 어떤 특징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뭐 지금도 우리가 대형 할인 매장에 가서 소스를 한번 골라보자. 소스가 한 20개 있어요. 그 중에 내가 뭔가를 하나 고르려고 할 때 참 선택이 쉽지 않습니다. 아주 많은 것 사이에서 하나를 고를 때. 그래서 어떤 것을 고르더라도 나는 이 선택한 것이 뭐 가격 대비 만족이야 라고 느끼기보다는 뭔가 찜찜해요. 더 좋은 애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그걸 놓친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만약에 소스가 한 3개 정도 있는데 하나를 고른다. 하면 우리 훨씬 더 흔쾌하게 고를 수 있을 거예요. 예. 요런 이제 풍요 경제의 특징이 인터넷 어떤 데이트의 양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이 어떤 이런 로맨틱한 경험들이 소비 경험하고 비슷해지는 거죠. 내가 잘 소비하고 있나? 가성비 좋은 선택을 하고 있나? 자꾸 이렇게 따지게 되는 요소가 나타나는 것들이 이런 풍요 경제의 특징이고 연애에서도 동일하게 작동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유부간 메일이 이제 이메일을 통해서 서로의 이상적 배우자를 찾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 육체가 없는 상황에서 두 사람이 얼마나 감정적 교류를 온전히 했는가를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유부간 메일은 현실 연애를 다뤄주고 있어요. 예. 이들이 인터넷으로 이메일로 만나기도 했지만 사실 현실 속에서 아주 많은 시간을 같이 겪으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이메일이 그 남자야?
그럼 만나보지. 예, 이런 연애의 루트를 겪고 있어요. 예. 그래서 보여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떤 우리가 사랑에 빠지게 되는 어떤 끌림의 순간들, 이런 것들에서는 어떤 신체적인 신호들, 예, 여기서 감지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해요. 우리가 사랑에 빠지게 되는 그 순간들은 아주 사소하고 작을 수도 있대요. 예. 뭐 이렇게 담배 피는 모습이 괜찮더라. 뭐 이렇게 옆모습을 쓸어 다니는 모습이 멋지더라. 커피를 잡는 손 모양이 어떻더라. 사실 그거를 우리가 설명은 못해요. 왜 그 모습이 좋았는지. 우리가 그거를 언어로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사실은 우리 신체에 남아있는 정보들은 많은 시간을 축적하고 있잖아요. 뭐 찻잔을 드는 모습이라든지 머리를 쓰다듬는 모습, 이런 동작들에는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과거와 현재가 다 중첩되어서 인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고, 이것을 우리가 언어화하진 못하지만 내가 또 지나온 과거의 시간들과 경험들이 있잖아요. 아, 나는 참 저런 사람하고 잘 맞아, 좋아, 이런 것을 직감의 영역에서 알아차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연애를 시작하는 거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쟤랑 쟤는 왜 사귀는지 모르겠어 라고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매력을 알아보는 코드를 신체적으로 읽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인터넷에서 갖고 있는 탈신체화된 것 속에서는 이런 상상력이 작동되기가 좀 어렵다. 발동되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죠. 언어라는 건 굉장히 인지적이잖아요. 인지적인 정보가 상상력을 발동하기 어려운 지점이 좀 있습니다. 일단 이제 내 조건에 맞지 않는 후보자는 추려져 버리잖아요. 예. 아까 말한 것처럼 별로였었는데 만나보니 괜찮더라. 예. 사실 이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예. 근데 인터넷에서는 이제 의외로 괜찮네라는 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일단은 나의 조건을 맞는 사람을 가지고부터 시작되니까 그 의외로 괜찮네 후보들은 삭제되어 버리는, 예. 요런 어떻게 보면 낭비 같은 것도 사실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의 어떤 특징이라고 한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담배 피는 모습이 멋지더라. 요 한순간에 우리가 콩깍지가 씌워지게 되면 굉장히 그 모습을 확대 해석하거나 이상화하거나 너무 멋있어. 분위기 있어. 괜찮은 사람 같아. 뭐 이렇게 좀 환상이 작동돼야지 연애가 시작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연애는 기본적으로 과대평가로부터 시작이 된대요. 예. 주변이 앞만 뜯어 말려도 콩깍지가 씌우면 그런 이상화 작업이 시작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풍요 경제 속에서 올라오는 인터넷 상대에서 우리 일단 의심하고 봐요. 이 프로필이 진짜일까?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예. 이렇게 굉장히 우리가 지성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과소평가를 먹고 들어가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만나게 된 상대하고는 환상이라든지 판타지가 작동되기보다는 실망할 확률이 훨씬 더 커진다는 거죠. 예. 그리고 뭐 직감회에서 만난 커플도 그 상상력과 판타지가 깨지는 순간이 오죠. 깨지는 순간이 오지만 그것 때문에 사랑이 촉발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된다면 인터넷에서는 그런 실망감, 판타지가 아예 작동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요즘 사회에 보면 아주 판타지가 넘쳐나요. 오늘도 송중기가 새로 드라마를 시작했더라. 그 얘기를 들으면서 다시 삶의 활력을 느낀다 하는 분들을 이제 만났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는 엄청 멋진 연애의 모델들이 사실 굉장히 많죠. 드라마도 그렇고 뭐 연예인의 실제 연애 모습이라든지. 예. 그래서 우리의 눈들은 굉장히 높아졌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드라마에서 펼쳐지는 모습이나 미디어에 소개되는 연애가 아닐 바에는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하는 우리에게 조금 이른 실망감을 가져오는 것도 요즘의 현상이에요. 예. 그래서 에바 일루즈는 이거는 사랑은 왜 아픈가가 아니라 감정 자본주의에서 쓰고 있는 표현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의 문화는 판타지를 끊임없이 엔지니어링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판타지는 전에 없이 풍요롭고 다양하다. 하지만 지금의 문화는 판타지를 점점 현실에서 유리시켜 초합리적 시장 세계 내부에서 조직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라면 판타지가 오히려 빈약해졌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연애에서 콩깍지가 씌우고 멋진 것 같아 한번 만나볼까 이런 상상력의 작동, 판타지의 작동은 이제 작동을 하기가 좀 어려워졌고 그 대신 우리는 이제 넘쳐나는 OTT에 있는 드라마들을 보면서 판타지를 이제 대리 소비하죠. 예, 간접 체험하고 그걸로 충분해. 예. 저런 연애가 아니라면 안 하는 게 나아. 예. 이런 방식을 좀 가져오게 된 점을 에바 일루즈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타지가 참 넘쳐나는데 현실에서의 판타지는 빈약해지는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제 어떠냐면 나의 자존감을 세워주기 위해서 어떤 연애라는 이벤트를 통해 상대방의 인정을 받고 싶어요. 예. 그렇지만 그 인정받는 일이 쉽지 않구나. 예. 이런 것도 우리는 좀 지난하게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은 이렇게 누군가의 인정을 받는 사랑에 연연하기보다는 그냥 내 자기 개발에 몰두해야지. 예. 그리고 거기서 발생하는 뭐 불안감이라든지, 정서적 외로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명상으로 해결해 봐야지. 그래서 또 명상 산업의 어떤 성장으로도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로 보면 지금 우리의 어떤 낭만적 열정의 온도는 매우 낮아지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쿨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사회가 됐습니다. 예.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이토록 두려운 사랑이라고 하는 김신현경이라고 하는 한국의 학자가 2018년에 낸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판 이제 에바 일루즈의 사랑은 왜 아픈가 버전이 아닌가 싶어요. 에바 일루즈가 점검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영미의 사례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이토록 두려운 사랑에서는 199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이 책이 2018년에 나왔으니까 거의 30년의 시간 동안에 한국에서 발생하는 연애의 어려움은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있거든요. 1987년이 한국에서는 이제 민주화의 상징이잖아요. 예. 그러면서 동시에 이해가 실질적으로 남녀 고용 평등법이 제정된 시기래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보면은 1993년부터 대졸 공채에서 여사원 모집이 시작됐다라고 해요. 예.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는 1985년대 세대부터는 교육이나 가정에서의 어떤 남녀 불평등 같은 거는 없었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아들은 더 공부시키고, 딸은 오빠를 위해서 좀 희생하는 이런 구도가 만들어졌다면 이제 1985년 이후부터는 가정에서는 이런 딸 아들의 차별 같은 거는 사라졌고 교육 과정에서도 남녀 차별의 내용들은 없습니다. 다 똑같이 교육받고 같이 시험 보고 이런 동등한 위치에 놓여지게 돼요. 그렇지만 이렇게 동등하게 교육받은 남녀가 직장에 진입했을 때는 어떻게 됐는가? 노동시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2016년에 나온 이제 청춘시대라는 드라마에는 연남동에 있는 셰어하우스에 사는 5 여자의 이야기인데 이 중에 한 명은 이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서 명문대를 나오고 대기업에 들어가는 이런 성공 사례 같은 모습이 보여져요. 그리고 이 5명의 여자친구들 중에는 누군가는 원조교제를 하고 있는 친구도 있어요. 형편이 안 좋아서. 그래서 굉장히 다른 입장에 놓여 있게 되죠. 그렇지만 이 대기업에 입사한 여직원이 회사에서 겪게 되는 현실은 성희롱이에요. 형편이 안 좋아서 원조교에 놓여 있는 친구나 대기업에 입사한 여성이나 성폭력의 위험 아래 놓여져 있는 거는 그닥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아주 뭔가 성공한 여자에게는 다른 길이 펼쳐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 직장 내 어떤 성차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이 성공한 이 여자에게는 이 여자친구만큼 성공하지 못한 남자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데이트 폭력을 행사합니다. 자기의 성공하지 못함을 여자친구에게 푸는 방식. 그래서 이 성공했다라고 해도 직장에서는 성희롱, 남자친구에게는 데이트 폭력. 어떤 상황도 이 여자에게 유리하지 않게 굴러가는 모습이 이 드라마에 잘 그려지고 있고요. 이렇게 성공해서 진입하게 된 여성에 대한 남자들의 차별적 인식. 그러니까 이제 여성 가산점제 이런 거 없애져야 된다. 오히려 우리가 차별받고 있어. 라고 하는 성공 대열에 끼지 못한
남성들에 대한 열패감이 여성 혐오로 드러나고 있는 양상이 이 드라마에서도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성에게 주어진 상황이 그닥 달라지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0년대로 들어가게 되면 이슈 자체가 남녀 평등이라는 이슈보다는 자기 개발의 이슈가 더 중요해져요. 예. 그래서 여대생들도 뭔가 남녀 평등을 위한 운동의 목소리 높이기보다는 자기 개발을 통해서 어떻게 내 몸값을 띄울까. 예. 그러면서 동시에 소비 능력이 있는 주체가 되는 방식으로 대응되는 것들이 이 시기에 이제 유행하는 이제 칭리 작품들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여성이 진출하게 된 모습이 다양한 모습으로 보여지기보다는 소비사에 소비하는 모습으로 그려지는 어떤 한계 같은 것도 이 작품들에서 들어지는데, 2006년에 만들어진 이제 미녀는 괴로워라는 영화가 엄청 흥행에 성공했죠. 예. 되게 실력 있는 가수가 성형, 전신 성형을 통해서 이제 스타로 부상하는 얘기가 등장하게 돼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 이야기로부터 출발한 건 아니겠지만 정말 외모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스펙의 요소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성형도 자기 관리와 자기 개발의 중요한 부분이 되죠. 그래서 따라오는 것들은 뭐냐면 이렇게 성형을 하지 않거나 자기 관리하지 않는 여성에 대한 낙인이에요. 예. 아, 너는 왜 관리를 안 해? 이렇게 게을러. 이런 방식으로 예. 돌아오는 것들을 예, 미녀는 괴로워가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웹툰과 드라마로 제작되어서 화제가 됐던 이제 치즈 인 더 트랩. 예. 여기서는 이제 2000년대 대학 생활의 모습들을 보여줘요. 예. 이때는 이제 대학 생활에 뭐 학생회라든지 동아리라든지 이런 건 이제 사라졌어요. 예. 다들 막 각자 도생에 바쁘게 살아가는 대학 생활인데, 그래도 대학생들이 좀 여러 명이 모여서 함께 과제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냐면 이제 조별 과제의 순간들에 어쩔 수 없이 모여서 의견을 나눠야 되는, 협업을 해야 되는 순간이 되죠. 그러면서 동시에 여기에 뭐 학년과 학과가 다른 남녀가 만나는 장이 되죠. 여기서 만나게 된 남녀가 연애를 할 수 있을까? 예.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나쁜 남자 같은 모습이 그려져요. 매력적인 모습으로도 보이기도 하고 나쁜 남자처럼 보여지기도 하는. 이때 보여지는 모습은 뭐냐면 이제 여성이 어떤 자신의 성적 자유를 구가하려고 할 때 또 성폭력의 위험에 놓이기도 하는 딜레마를 보여줍니다. 정말 이 남자가 괜찮은 사람일까? 위험하지 않을까? 내가 사귀어도 괜찮을까? 이런 의심을 가져오게 하는 요즘 여성들의 심리를 좀 대변해주고 있고, 그래서 이 작품이 로맨스 스릴러라는 장르를 가져왔대요. 예. 사귈 만한 남자인가 아닌가 감별해야 하는 것들이 여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담고 있는 것들을 이 작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이 연애라는 게 한국에서도 쉽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토록 두려운 사랑에서 볼 수 있고, 근데도 참 이토록 두려운 사랑에 김신형 연구자도 에바 일르주와 똑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사랑을 안 하는 게 과연 우리의 해법일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3포 세대라고 해서 경제난으로 뭐 취업이 어려워져서 연애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고 출산을 포기한다. 이렇게 그려질 때의 청년은 주로 우리가 남성 청년을 호명하는 것 같다. 이들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못한다라고 말해지는 것 같다. 여성들이 연애를 안 하려고 할 때 얘기되는 것들은 주로 뭐냐면 데이트 폭력이라든지 친족 간 성폭력이라든지 이런 폭력 상황 때문에 두려워서 연애를 못 하겠다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남성은 포기했고 여성은 폭력 때문에 절망했다고 여겨지는 친밀한 관계가 그대로 냉담하게 식어져도 괜찮을까? 그러면서 이 저자는 그래도 있던 폭력과 어떤 포기의 한켠에는 아직도 친밀성에 대한 욕구가 남아있는 게 아닐까. 그것이 가능성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여지를 두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유미의 세포들 시즌2가 최근에 시작됐습니다.
이것도 로맨틱 코미디로 예, 다들 굉장히 유미의 세포들을 보면서 기뻐하시면서 즐거워하시면서 보는 것 같은데 유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어떤 이런 연애 세포들이 다시 살아날 수는 있지 않을까? 예, 좀 비현실적일 수도 있지만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걸로 오늘 강의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